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나요? 처음에는 정말 완벽해 보였던 사람이 어느 순간 갑자기 차갑게 변해버린 일. 처음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루 종일 연락이 없고 만나도 눈을 마주치지 않고 당신의 말에는 짧은 답장만 돌아오는 그런 상황 말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계속 같은 생각만 반복하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부족해서인가? 내가 무언가 실수를 했나?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당신의 자책은 완전히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루는 주제는 심리학에서 가장 흥미롭고도 흔한 현상 중 하나입니다. 왜 처음에는 완벽해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식어버릴까요? 왜 당신만 상대의 변화에 고통받을까요? 이건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실제로 심리학 연구로 밝혀진 특정한 패턴에 따른 현상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애착 이론부터 시작해서 다크 심리학에서 말하는 사이클, 그리고 우리의 뇌가 왜 이렇게 속기 쉬운지까지 모두 파헤쳐 볼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함께 시작해 봅시다. 먼저 당신이 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실제로 일어나는 세 가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연애 관계에서 일어나는 경우고, 두 번째는 직장이나 친구 관계에서 일어나는 경우, 마지막 세 번째는 가족 관계에서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어쩌면 당신도 이 중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상황을 경험했을 수도 있어요. 자기 상황과 비교하면서 들어봐도 좋고, 아니면 객관적으로 상황을 분석하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배울 내용은 당신의 미래 관계를 크게 달라지게 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여러 이름으로 부릅니다. 일부는 러브바밍이라고 부르고, 일부는 디밸류에이션 또는 정서적 학대 사이클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지가 아니라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아는 겁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당신은 이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 내가 문제다라는 생각 대신 이 사람이 이런 심리 상태구나 라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신을 지키는 첫 번째 방어선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이것이 상대방의 책임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뇌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엄청난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새로움에 대한 희열이라고 표현하죠. 하지만 뇌는 또한 적응하는 기관입니다. 같은 자극이 계속되면 자극에 둔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정상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고 다른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그 방식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차가워지기 위 심리학입니다. 그래서 이건 당신의 탓이 절대 아니라는 거 명심하세요. 자, 이제 첫 번째 사례를 살펴봅시다. 30대 초반의 민지는 3년 연애를 했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처음 1년은 정말 이상적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매일 아침 좋은 아침이라고 문자를 보냈고, 약속 시간 30분 전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고, 민지의 말은 모두 진지하게 들었어요. 주말마다 특별한 장소로 데이트를 계획했고, 민지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1년 6개월쯤부터 변화가 시작됐어요. 문자는 점점 짧아졌고, 답장도 늦어졌고, 약속을 취소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민지가 물어봐도 피곤해, 일이 많아 하는 식의 답변만 돌아왔어요. 그리고 2년 반쯤 되었을 때 남자친구는 갑자기 이혼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민지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어요. 뭘 잘못했지? 내가 너무 소극적인 건가? 내가 더 노력해야 하는 건가? 이런 생각만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더 배려하려고 했고, 더 맞춰주려고 했습니다. 상대의 기분이 좋아지도록 자신을 변화시켰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점점 더 멀어지기만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넌 내가 싫어하는 여자다. 처음부터 우리 안 맞은 것 같아 라는 말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그는 다른 여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민지가 3년을 바쳐 사랑한 사람이 자신을 다른 여자와 비교하면서 처음부터 안 맞았다고 말하는 순간 민지는 깨달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왜냐하면 이건 민지 때문이 아니었거든요. 두 번째 사례는 직장 관계예요. 새로 입사한 준호는 팀장에게 각별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팀장은 준호를 자신의 후계자처럼 대했거든요. 매일 따로 만나서 조언해주고 프로젝트도 준호에게 우선적으로 배분했고 회의에서 준호의 의견을 가장 먼저 물었습니다. 다른 팀원들도 준호가 특별해 보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6개월 후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팀장은 준호의 작은 실수도 크게 지적하기 시작했고 회의에서 준호의 의견을 무시했으며 준호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과 따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준호가 아이디어를 제안해도 그건 별로다,
이전부터 이상했는데 라는 식의 비판만 했습니다. 준호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준호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습니다. 매일 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생각했고 이전의 한 일들을 다시 돌아봤고 자신의 능력이 부족한 건 아닌지 계속 의심했어요. 심지어 다른 팀원들에게는 자신이 어떻게 보일까봐 항상 조심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팀장이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 같은데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괜찮을 것 같았거든요. 이런 상황이 8개월 더 계속되다가 결국 준호는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퇴사하고 나서도 한동안 자신이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이것도 전형적인 차가워지기 위 패턴이었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세 번째 사례를 봅시다. 세 번째 사례는 가족 관계에서 일어나는 경우예요. 영은은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에게 정말 사랑받는 아이였습니다. 엄마는 영은의 모든 활동에 관심을 가졌고 아빠는 영은의 성적이 조금 떨어지면 상담을 받으라고 신경을 썼어요. 그런데 영은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일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영은의 방에 들어오지 않았고 아빠도 성적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처음엔 영은이 원하던 독립심 존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됐어요. 엄마 아빠가 단순히 관심이 줄어든 게 아니라 영은을 피하고 있다는 거요. 식사 시간에도 대화가 거의 없었고 영은이 학교 이야기를 해도 별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이제 심리학 이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려면 먼저 애착 이론을 알아야 합니다. 애착 이론은 존 보울비라는 영국 심리학자가 제시한 이론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어린 시절 주 양육자와의 관계 경험이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거든요. 특히 네 가지 애착 스타일이 있는데 안전 애착, 불안 애착, 회피 애착, 그리고 혼란 애착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오늘 주목할 것은 회피 애착이에요. 회피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어린 시절 주 양육자로부터 정서적 거리를 유지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불편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도 인간입니다. 당연히 사랑하고 싶고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이 러브바밍입니다. 러브바밍이란 상대를 완벽한 존재로 이상화하면서 엄청난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단계를 말해요. 회피 애착을 가진 사람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처음에는 그 사람을 통해 자신이 놓친 따뜻함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관심을 주고 완벽한 파트너처럼 행동하는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까움이 자신을 질식시킨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정도면 충분히 가까워졌다고 판단하면 본능적으로 거리를 두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번째 단계, 디밸류에이션입니다. 디밸류에이션 단계에서는 상대의 장점이 단점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내향적이고 차분한 사람이라고 칭찬받던 특징이 이제는 소극적이고 재미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배려심 많은 사람에서 이상하게 참기만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이건 상대가 달라진 게 아니라 자신의 지각이 달라진 거거든요. 이 단계에서는 상대에 대한 비판이 시작됩니다. 작은 것도 크게 지적하고 과거의 좋은 순간도 내가 착각한 거였나? 라고 재해석하기 시작해요. 마치 당신이 처음부터 문제가 있던 사람인 것처럼. 하지만 이건 거짓이에요. 거짓일 뿐입니다. 신경생물학적으로 봐도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할 수 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우리의 뇌는 도파민을 엄청나게 분비합니다. 이것이 새로움에 대한 설레임이고 사랑이라고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같은 자극이 반복되면 도파민 분비량이 줄어들어요. 이걸 신경 적응이라고 부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면 이 감소를 받아들이고 더 깊고 더 안정적인 사랑으로 전환합니다. 하지만 회피 애착을 가진 사람, 특히 나르시시스트적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이 도파민 감소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 도파민을 다시 얻기 위해 갑작스러운 거리 두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차갑게 대하면 상대가 혼란스러워하고 슬퍼하고 애원합니다. 그 감정적 반응이 역으로 그들에게 새로운 도파민을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상대가 혼란스러워하고 애원할 때 그들은 상대의 노력을 보게 됩니다. 당신이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더 맞춰주려고 하고 자신의 탓이 아닌지 생각해보려고 할 때 그들은 그것을 내가 아직도 영향력이 있다는 증거로 봐요. 그래서 잠깐 다시 호의를 보이기도 합니다. 마치 처음처럼 다정하게 말해주고 미안해,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어라고 설명하기도 해요. 당신은 다시 희망을 품게 됩니다. 아, 그럼 될 수 있겠네 하면서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이것을 호버링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버릴 수는 없지만 완전히 받아주지도 않는 줄다리기 같은 관계 말이에요. 이 사이클이 얼마나 오래 반복되느냐는 상대에 따라 달라요. 몇 개월일 수도 있고 몇 년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당신이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당신은 잘못되지 않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상대가 당신을 차갑게 대하는 건 당신이 충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불안정한 애착이 만든 결과라는 거거든요. 이건 당신이 더 예쁘면 된다는 게 아니고 더 착하면 된다는 게 아니고 더 많이 노력하면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변화는 당신의 어떤 행동으로도 영구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사람이 되어도 그들의 뇌는 여전히 같은 신경생물학적 문제를 겪고 있을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심리 상태의 문제이지 당신의 가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 번째 이유는 위험 신호를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당신은 이런 패턴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다른 관계에서 비슷한 신호가 나타났을 때 당신은 즉시 인지할 수 있어요. 가장 초기 신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갑자기 연락이 줄어드는 것이에요. 이건 처음에는 상대가 바빠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변화의 속도거든요. 처음에 하루에 10번 연락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루에 1번에서 2번으로 줄어든다면 이건 상대가 바빠진 게 아니라 심리적 거리를 두고 있다는 신호예요. 두 번째 신호는 약속을 자주 취소한다는 거고, 세 번째는 당신의 말에 관심을 덜 보인다는 거입니다. 이런 신호들이 동시에 나타나면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평가할 시간이에요. 세 번째 이유는 당신의 심리적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이클을 이해하면 당신은 상대의 변화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의 변화는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대신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관계에서 어떻게 느끼는가, 이 관계가 나에게 좋은가, 이 사람이 정말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대우를 주고 있는가 같은 질문들 말이에요. 이 질문들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이 조건적이고 변덕스럽고 고통스럽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학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상대를 바꾸려고 노력하지 마세요라는 거예요. 심리적 문제는 그 사람 스스로 인식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해결됩니다. 당신의 노력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당신이 잘못되었다는 거짓말을 믿지 마세요라는 거고, 세 번째는 호버링 상태에서 벗어나세요라는 거예요. 호버링은 당신의 심리 건강을 천천히 파괴합니다. 쥐도 새도 아닌 애매한 상태에서 오래 있으면 당신의 자존감은 바닥이 됩니다. 대신 해야 할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적절한 거리 두기예요. 상대가 당신으로부터 거리를 둔다면 당신도 그 거리를 받아들이고 더 이상 다가가지 마세요. 상대가 갑자기 친절해졌다고 해도 그것을 다시 희망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건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두 번째는 객관적으로 상황을 평가하기예요.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냉정하게 생각해보세요. 이 관계가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나?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나? 하는 질문들 말이에요. 세 번째는 필요하다면 관계를 끝내기예요. 이건 가장 어려운 선택이지만 때로는 가장 필요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심리 건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면서 이건 내 상황인데? 라고 생각했다면 당신에게 꼭 말씀해주고 싶어요. 당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상대를 사랑했던 마음은 진정합니다.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문제는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마주한 그 사람의 심리 구조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처받은 당신의 감정은 완전히 정상입니다. 슬픈 것도 정상이고 화나는 것도 정상이고 혼란스러운 것도 정상이에요. 하지만 이 감정들이 당신을 영원히 묶어둬서는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회복할 거고 당신은 더 지혜로워질 거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더 말씀드릴게요. 당신이 이 영상을 본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당신은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거짓말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도 못 넘어가요. 계속 내 탓이다, 내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에 갇혀있죠.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객관적인 정보를 찾으려고 노력했고 자신의 상황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했어요. 이것이 바로 자기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앞으로의 당신에게 조언해주자면 일단 지금은 당신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당신의 취미에 집중하고 당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해보고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당신의 상처는 자연스럽게 아물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번에 누군가를 만날 때는 당신은 더 현명해져 있을 겁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보이는 사람보다는 천천히 그리고 일관되게 당신을 대해주는 사람을 선택할 거고, 갑자기 변하는 신호가 보이면 더 빨리 거리를 둘 거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길 거예요.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겪은 그 혼란스러움과 고통은 당신의 약함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착한 마음 때문입니다. 당신은 상대가 나아지길 바랐고, 당신은 모든 게 잘 되기를 바랐고, 당신은 그 사람을 사랑했어요. 이건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당신 자신을 사랑해주세요. 당신의 감정을 존중해주세요.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바칠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세요. 그리고 필요하면 도움을 청하세요. 심리 상담을 받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대화하거나 또는 이렇게 관련 내용을 찾아보는 것처럼요. 마지막으로 이런 심리학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인간관계 심리학 영상들로 당신을 찾아뵐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르시시스트가 원하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그건 당신이 앞으로 비슷한 상황을 피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당신의 심리 건강과 행복을 응원하면서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